오늘 할 부분은 이제 계몽주의 전통에 대해서 브랜덤이 분석을 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전체적인 내용 자체는 이때까지 계속 해왔던 것들의 반복이고, 그 반복을 이제 자기의 철학사적 관점에서 자기의 입장이 어떻게 계몽주의 철학자들로부터 도출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브랜덤이 설명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특히 두 명의 인물이 되게 중요한데, 오늘은 푸펜도르프라는 계몽주의 철학자랑 칸트가 나오는데, 푸펜도르프가 핵심적으로 주장한 건 뭐냐면은, 규범이라는 거는 자연 세계에 원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자연 세계에 그 집어넣어진 거다, 도입된 것이다, 설립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브랜덤의 전체 기획에서 보면은 규칙주의와 규칙성주의 사이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플라톤주의, 규칙주의가 이제 플라톤주의죠. 플라톤주의와 규칙성주의, 규칙성주의는 이제 자연주의인 거고, 자연주의. 그러니까 플라톤주의와 자연주의 사이를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 기획이 어떻게 철학사적인 맥락을 갖고 있는지 그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러니까 규범이라는 게 저기 플라톤적인 실체처럼 이데아처럼 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인과적인 어떤 성향이나 어떤 욕망이나 선호도나 이런 걸로 분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 사이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계몽주의자들은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규범이라는 게 설립된다고 봤다. 그걸 처음 주장한 사람이 푸펜도르프였다라고 처음에 얘기를 한 거고, 다음에 칸트는 또 왜 중요하냐? 칸트는 규범이라는 게 우리한테 이제 권위를 지닐 수 있게 되는 이유가, 우리가 그 규범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권위를 지닐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한 규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약하도록 선택한 규범만이 우리에게 권위를 지닐 수 있게 된다, 이런 주장이 이제 칸트 핵심 주장이다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죠. 칸트는 두 가지를 동시에 인정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언제나 합리적 존재이기 때문에 규범에 의해서 제약되어 있다라는 걸 강조하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다라는 걸 또 강조를 하는데, 우리의 자유와 우리의 합리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규범에 의해 제약되어 있다는 사실과 우리가 자유롭다는 사실이 어떻게 같이 결합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칸트의 중요한 문제의식 중에 하나인데,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이제 우리가 선택한 규범이 우리를 제약한다라는 게 이제 칸트의 논의였던 거죠. 그 내용이 이제 나올 거예요. 처음에 브랜덤이 설명한 게 계몽주의 전통의 특징이거든요. 계몽주의 전통에서는 자연 세계에 대한 탈마법화와 가치의 인간화가 진행되었다라고 하는데, 요 그 디스인챈팅 요 표현은 이제 원래는 막스 베버한테서 나온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브랜덤이 좀 되게 재밌는 게, 이걸 읽다 보면은 브랜덤 별의별 사람들을 다 이용해요. 별의별 사람들은 뭐 헤겔 인용하는 거야 뭐 다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여기 나오는 푸펜도르프 같은 학자들, 이 사람들은 뭐 철학하는 사람들도 잘 모르잖아요. 근데 브랜덤은 이 사람을 읽어요. 읽고 엄청 많이 인용해요. 오늘 부분에서 특히. 그리고 막스 베버도 인용하면서 막스 베버의 이 탈마법화라는 요 표현도 갖고 오는데, 하여튼 요런 게 그런 전통이 있다, 전통 있는 표현이다라는 걸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핵심은 계몽주의 시대 때 자연 세계에 대한 탈마법화가 일어났고 가치의 인간화가 일어났다라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주의가 거부가 됐다는 거죠. 가치라는 것, 규범이라는 것, 어떤 질서라는 것들은 저기 하늘 위에 사물에 그 자체로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 존재하는 사물들, 자연 세계는 그냥 그런 규범 없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가치 중립적인 운동과 어떤 뭐 그 진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이제 자연 세계에 대한 탈마법화인 거죠. 이전에 사물 세계 자체에 가치가 내재되어 있다는 그 생각들이 무너진 거죠. 그러면서 요게 일어나면서 동시에 따라온 게 뭐냐면은, 그럼 규범이라는 건 뭘까? 가치라는 건 뭘까? 이건 규칙이라는 건 뭘까? 요거는 세상에 원래 내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다. 라는 게 이제 계몽주의 시대에서 이루어진 두 가지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설명되는데,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뭐 직역을 하자면 허공 속에 있는 원자의 뭐 물리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핵심이 뭐냐면 이 부분인데, 이 계몽주의 때 이런 생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주 근본적인 입자들의 근본적인 위한 역동적인 변항의 적절한 영역의 값을 구체화하는 것이 실제라고 불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위한 완벽한 기술을 제공한다. 이게 말이 어려워. 브랜덤 말을 이렇게 어렵게 쓰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가장 근본적인 어떤 원자 같은 입자들이 있고, 이 입자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우리가 딱 구체화할 수 있으면은
실제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기술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고방식이죠. 물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이죠. 이게 계몽주의 때 출현을 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 뭐가 출현했냐면 이런 생각들이 나오면서 더 이상 자연세계 속에는 가치라는 게 없더라. 그럼 가치라는 건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활동을 통해 생겨난다. 사물의 가치와 행위의 적절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활동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사고방식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근본적 입자에 대한 탐구가 실제에 대한 완전한 기술을 제공한다. 그리고 사물의 가치와 행위의 적절성은 우리 활동의 산물이다. 이게 이제 주장이 된 거고, 그러면서 푸펜도르프라는 그 계몽주의 때의 철학자가 이런 주장을 하죠. 행위의 타당성이라는 거는 사물의 자연적인 운동에 속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운동에 부여된다. 누가 부여하는가? 당연히 우리가 부여하는 거죠. 우리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정당하다 정당하지 않다, 가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부여가 된다는 거죠. 그냥 사물의 세계, 자연의 세계는 가치 중립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세계를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활동이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행위가 타당성에 따른 평가에 종속된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짐승들과 구별된다.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짐승들과 구별이 되는데 어떤 걸로 구별되나? 이런 사실을 통해서 구별된다. 우리의 행위라는 게 어떤 평가에 종속된다. 근데 이 평가라는 건 뭐냐? 타당성에 따른 평가다. 이 타당성이란 뭐냐? 아주 특별한 종류의 어떤 속성인데, 이 그 사물의 자연적인 운동 위에 있는, 그걸 넘어서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종류의 속성이고, 이런 속성들이 우리한테 이제 그러니까 이런 자연적인 것들에 부여되는 것들이다. 이게 푸펜도르프의 주장이었고, 요 푸펜도르프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행위가 규범을 설립시키고 규범적 의의를 자연세계에 부과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규범이라는 것 자체는 자연적 사물에 이제 본래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어떤 부분이 아닌데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이걸 규범을 설립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브랜덤에게 있어서 그 규범, 규칙, 뭐 이런 것, 암묵적 질서,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우리의 인간의 산물들,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들이죠. 애초에 프랙티스라는 것 자체가, 그 규범이라는 게 어떤 실천 속에서 분석돼야 된다는 그 주장 자체가, 규범이라는 게 인간의 행위, 프랙티스가 뭐뭐 하는 것,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 속에서 분석돼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플라톤주의에 대한 거부가 이루어지는 거죠. 규범이 원래부터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가 만든 거다. 그래서 브랜덤은 이런 계몽주의의 두 가지 핵심 논제를 일종의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two sides of one coin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two aspects of one picture, 그러니까 하나의 그림의 두 가지 측면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 이제 세계에 대한 계몽주의가 이제 세계를 탈마법화 시켰다는 것. 이게 이제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는 대상들이로 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규범이라는 걸 여전히 계몽주의자들도, 그리고 계몽주의 이후의 철학자들도 인정을 하는데, 그때 규범을 인정한다는 건 어떤 거냐? 규범, 가치, 의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것이라고 보는 거죠. 이거 약간 의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너무 뭐라고 할까, 한국어로 딱 직역하기 좀 어려워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게 규범이나 가치나 의미를 위한 책임성의 우리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요? 부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엔 너무 말이 이상해져서, 하여튼 우리한테 이 규범이나 가치나 의의에 대한 책임이 부여가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은 의미를 발생시키는 주체인데, 자연세계에 있는 사물들은 그냥 의미가 없는 대상이다. 그리고 이게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다. 세계를 탈마법화하면서 의미라는 것이 우리한테 이제 귀속되게 됐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게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게 떠올랐냐면은, 이게 딱 그 현상학에서 하는 도식이랑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현상학에서 인간을 어떻게 설명하냐? 현상학에서 그 초월론적 자아를 어떻게 설명하냐? 미닝 기버라고 하거든요. 미닝 기버. 여기는 이제 미닝 제너레이팅 서브젝트라고 나오는데, 미닝 기버라고 나와요. 현상학에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 좀 안 되고, 우리 초월론적 자아가 세계에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이고, 초월론적 자아의 의미 부여 활동을 통해 가지고 세계라는 것은 의미 있는 대상들로 파악되고, 그래서 세계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물들의 집합체가 아니라 의미의 장이 되는 것이고 의미로서 주어지게 된다, 이런 주장을 후설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딱 지금 브랜덤이 하고 있는 얘기인 것이고, 그 전통이 사실 어디서 나왔냐? 브랜덤이 보기에는 계몽주의 전통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철수라는 대상은 단순히 뭐 세포들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어떤 가치 중립적인 대상이 아니라, 철수라는 대상은 우리한테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렇게 어떤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 의미라는 거는 뭐 세포 덩어리 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철수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자신, 그러니까 초월론적 자아로서 우리 자신이 철수한테 너는 좋은 놈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이상한 놈이야 부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대상 자체는 의미가 없지만 우리 미닝 기버로서의 우리가 의미를 발생시키고 있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게 현상학의 핵심적인 아이디어인데, 그걸 지금 브랜덤이 현상학을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계몽주의 전통에서 이끌어내고 있다. 그리고 사실 이런 측면들 때문에 브랜덤의 그 이야기들, 브랜덤이 제시하는 이 모든 논의들은 사실은 현상학자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마이클 바버 같은 사람들, 제가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마이클 바버는 이제 브랜덤 철학이 딱 현상학이다. 특히 레비나스 현상학하고 되게 유사한 점이 많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마이클 바버가 제가 유학을 가고 싶었던 세인트 루이스 대학교의 교수였는데 저랑 메일도 주고받았는데 저는 결국에 못 가게 됐죠. 슬픈 이야기인데 뭐 어쨌든 넘어가기로 하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근데 이제 핵심적으로 강조해야 될 게 이거죠. 이제 푸펜도르프는 자연 세계는 의미가 없지만 인간이 자연 세계에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거는 주장을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자연주의로 이해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브랜덤 본인의 입장으로 왜 여기 이렇게 또 표시가 된 거지? 브랜덤 본인의 입장으로 이제 푸펜도르프를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푸펜도르프의 주장은 뭐였냐면은 규범적 상태는 우리 태도의 결과물이다. 이게 이제 푸펜도르프의 주장이었고, 자연주의의 주장은 이런 규범을 성립시키는 인간의 활동이라는 것들은 순수하게 물리적인 용어로 기술될 수 있다. 이게 자연주의의 주장인데, 요거를 받아들였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요거까지도 우리가 동의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활동을 통해서 규범이라는 게 성립되는 것이지 규범이 자연세계에 그 자체로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우리의 활동이라는 것을 뭐든지 다 이제 우리의 활동이라는 걸 전부 다 이제 물리주의적인 용어로 다 자연화시켜가지고 어떤 욕망이나 기호나 성향 같은 것들로 분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분석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분석이 되긴 되는데 그렇게 분석한다는 것과 규범의 정당성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건 다른 층위의 문제라는 게 제가 브랜덤이 하는 얘기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번에 몇 번 얘기는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거 설명하면서 항상 제가 좋아하는 예시가 그거거든요. 뉴턴 이야기. 그러니까 뉴턴이 사과나무에서 떨어진 사과를 머리에 맞아가지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해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그 우화인 거죠. 그게 이제 전설적인 이야기고 실제 사실이 난 건데, 근데 설령 사실이라고 한다고 해도 사과가 떨어져서 뉴턴 머리를 때렸다. 그렇게 해서 어떤 작용이 뇌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가지고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떠올리게 되었다. 이건 이제 인과적인 사실의 문제인 거죠. 인과적인 질서의 문제이고 뉴턴한테서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관념이 어떻게 생성되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근데 요거랑 만유인력의 법칙을 정당화하는 문제는 또 다른 거거든요. 만유인력의 법칙, F는 ma라는 뭐 그런 그 힘의 법칙이라는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야, 사과가 내 머리를 때렸으니까 F는 ma가 참이야.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F는 ma가 참인지 거짓인지, 만유인력의 법칙이 참인지 거짓인지 이런 것들은 실험이나 실험을 통해서 검증돼야 되거나 가설로부터 얼마나 연역이 되는지를 가지고서 그 타당성이 판단되어야 하는 이런 문제이지, 사과가 내 머리를 때렸다라는 이 인과적인 사실은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정당화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루어져 있는 내용은 뭐냐? 규범적인 문제는 규범적인 문제인 거고, 규범적인 그 문제들을 자연적인 질서에 따라서 어떻게 이게 발생됐는지를 평가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인 거다. 그걸 뒤섞으면 안 된다. 요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해가지고 규범이라는 게 다 자연적 질서로 환원돼야 된다. 요것까지 받아들이게, 요걸 주장하게 되면 논리적 비약을 범하는 것이다. 라는 게 핵심 내용인 거죠. 그리고 사실 브랜덤은 그 논리적 비약을 범한 핵심적인 사례로 홉스를 얘기하거든요. 홉스는 푸펜도르프보다 더 나아가가지고 그 규범이라는 걸 단순히 우리의 어떤 기호, 성향, 욕망 이런 걸로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거부되는 입장인 거고, 푸펜도르프는 그렇게까지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엄격하게 이제 규범을 분석하는 것과 자연주의적 성향으로 다 규범을 환원하는 걸 구별지었다는 점에서 이제 브랜덤은 이제 푸펜도르프를 옹호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푸펜도르프가 했던 것처럼 우리의 태도와 분리된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니까 이게 플라톤주의에 대한 비판인 거죠. 우리의 태도와 분리된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활동이 가치라는 것을 성립시킨다라고 강조하면서도, 플라톤주의를 거부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우리의 태도를 욕망이나 선호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제받지 않을 수 있다.
우리의 태도를 이런 것들로 분석해야 된다고 강제받지 않을 수 있다. 이제 이건 자연주의에 대한 비판인 거죠. 푸펜도르프가 딱 이런 입장을 취했다. 그리고 브랜던 본인이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비트겐슈타인이 딱 규칙주의와 규칙성주의에 대한 그 양쪽의 비판을 통해 가지고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이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어떤 방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푸펜도르프의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칸트가 이제 더 나아가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장을 하는 게 이제 합리성과 자유에 대한 이중적인 찬동이거든요. 우리는 합리적 존재로서 언제나 규범에 매여 있는 동시에 자유로운 존재로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이걸 어떻게 칸트가 주장하느냐? 이것도 푸펜도르프의 아이디어로부터 나온 거죠. 규범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립시킨 것이다.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운 동시에 규범에 제약되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할 수 있다. 왜? 우리가 이 규범을 선택했고 우리가 이 규범을 성립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규범, 우리가 성립시킨 그 규범에 종속된다. 그러니까 나는 자유로운 존재로서 규범이라는 것, 자유로운 존재로서 내가 나를 종속해야 될 규범을 만들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규범은 다시 나를 제약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인데 칸트가 이 두 가지를 화해시켰다. 우리의 본질은 뭐냐? 규범에 의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제약되어 있는 우리의 본질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자율성, 급진적인 자율성이라는 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화해를 시켰다. 그래서 합리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의 본성은 규범에 제약되는데 자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급진적으로 자율성을 지닌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에 대한 규칙이 우리에게 권위를 지닐 수 있는 이유는 규칙에 대한 우리의 인정으로부터 도출된다라고 이게 칸트의 핵심적인 주장인 거죠. 근데 이게 좀 액널리지먼트를 인정이라고 한 건데 이게 좀 어려운 게 레코그니션도 이제 인정이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다 인정으로 했는데 좀 구분할 수 있는 번역이 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걸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하는 게 이거죠. 이제 권위라는 건 뭐냐? 어떤 규칙이 나를 제약을 한다. 어떤 규칙이 나에 대해서 권위를 지닌다라는 문제는 어떤 거랑 또 관련이 되어 있냐면은 누가 나에 대해서 권위자가 될지를 인정하는 문제랑 또 관련돼 있다는 게 이게 핵심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이거죠. 주권에 대한 어떤 이슈, 주권의 문제라는 것은 누가 주인이 될 것이냐의 문제와 결국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주인이 될 것이냐의 문제가 바로 주권의 문제이다라는 게 여기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이 사람은 내가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내가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선택한 그 사람만이 나에게 대해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어떤 규칙, 나에게 대해서 강제력을 행사하는 명령이라는 걸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범, 규칙, 권위라는 게 저 하늘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 자신이 부여한 것인데, 우리 자신이 이 규범, 규칙, 권위를 받아들이기로 인정했다는 건 뭐냐? 결국 그 규범, 규칙, 권위를 만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있다라는 요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나에게 권위 있는 규범, 규칙, 권위를 줄 수 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규범의 권위라는 것은 규범을 명시적으로 만드는 명령의 권위자의 본성에 의존하며, 그러니까 이 권위자가 바로 이 규범이라는 것을 권위 있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 규범의 구속력은 하급자에 대한 상급자의 상호인격적 관계로부터 나온다. 이 상호인격적 관계라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어떤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이 관계라는 게 규범이라는 걸 인정하냐 할 것으로 만들기도 하고 인정하지 못할 것으로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똑같은 두 사람이 교회에 가더라도 목사님 설교가 기독교인한테는 권위 있는 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한테는 그냥 허무맹랑하고 황당한 걸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게 뭐냐? 내가 결국 이 목사님을 내가 인정하기로 선택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그 목사님이 하는 설교라는 이 규범이 나에게 권위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지 받아들여지지 않는지가 달라진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브랜덤 개념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이제 acknowledgement랑 endorsement, recognition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규범적 태도를 결정하는 그러니까 규범적 상태를 결정하는 규범적 태도의 영역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죠. 인정한다, 승인한다 라는 게 결국엔 내가 어떤 규범적 상태들, 찬동들을
이거는 옳은 것, 이거는 그른 것으로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규칙에 대한 우리 자신의 인정이 규칙에 대한 우리에 대한 규칙의 권위의 근원이다. 그래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자면 in short, 그러니까 다른 말로 짧게 얘기하면 뭐냐? 규범적 상태는 규범적 태도에 의해서 설립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설립된다. 네. 사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한 내용의 끝이고, 이게 다 이전 했던 내용하고 반복되는 거라서, 뭐, 오늘 부분에서는 특별히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이 이렇게 계몽주의 전통으로부터 흘러나왔다라는 게 어떤 재밌는 포인트였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앞서서 뭐였죠? 그 계몽주의 철학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펜도르프? 왜 포펜도르프가 이제 그러니까 과학적 설명을 예시로 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과가 내 머리에 떨어졌다는 거랑 그걸 이제 만유 인력의 법칙이라는 어떤 규칙성으로 설명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만유 인력의 법칙을 정당화하는 것과 네네. 사과가 내 머리에 떨어져서 만유 인력의 법칙이 생성됐다라고 말하는 건 이제 별개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인과적 질서와 인식적 질서가 별개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만유 인력의 법칙을 정당화시키는 거랑 실제로 그 만유 인력이 작용해가지고 내 머리를, 그러니까 뭐 이제 뭐 배가 떨어져도 수박이 떨어져도 어쨌든 뭔가 머리에 떨어진 거는 그건 분명히 별개의 문제인데,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 포펜도르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과학에도 규범성이란 게 존재를 하고 법칙적 규범성, 그리고 법칙성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이제 인문적 차원에서의 그게 이제 그런 규범성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포펜도르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자연과학자 입장에서는 우리 규범성은 니네 규범성이랑 다르다. 그 자연과학적 법칙 그런 규범성을 다루는 거랑 어떻게 니네가 니네가 언어적인 언어적 규범성 그거를 똑같이 다루냐 했을 때, 만약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포펜드로프 입장에서는 그냥 과학자들이 규범성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할 것인지, 아니면은 분명히 약간 지금 혼돈이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몇 가지는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이제 얘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포펜도르프는 자연과학 자체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진 않아. 뉴턴 예시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예시라서 든 거고, 네네, 오케이. 그러면 그거는 이제 차치하고. 원래 이런 그 규범이라는 게 인간의 활동의 산물이다라고 했던 거는 뭐냐면 법학이라든지 윤리학의 관점에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텍스트를 보면 나오겠지만, 포펜도르프가 관심 있어 했던 것들은 그 모럴 엔터티스, 그러니까 그 도덕적인 존재자들에 대해서 포펜도르프는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옳다 그르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이걸 어떤 법이라는 거, 윤리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펜도르프는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이나 윤리나 이런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다라고 했던 거고. 그러면은 포펜도르프 것이 아니라 그냥 형이 든 예시나 그 부분에서 한정지어 보면은 그 예시가 적절했냐 포펜도르프의 설명이랑 상관없이. 두 번째는 내가 말한 예시는 뭐냐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정당화하는 거는 전제에서 결론을 끌어내는 추론적 관계에 의해서 정당화가 돼야 되는 거고, 만유인력의 법칙이 뉴턴 머릿속에서 떠올랐다는 거는 내 사과가 머리를 때려서 뇌에 어떤 화학 작용이 일어나서 떠올랐다. 이거는 그러니까 원인에서 결과가 발생하는 인과의 질서라는 거지. 그게 차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사과가 내 머리를 때려서 내 머리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이 떠오르는 거는 인과 때문에 떠오르는 거잖아. 원인과 결과의 문제야. 사과라는 원인이 있고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결과가 있는 거야. 근데 만유인력의 법칙을 정당화하는 문제는 만유인력의 법칙보다 더 근본적인 다른 실험이나 가설이나 어떤 다른 법칙으로부터 전제로부터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내는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전제와 결론의 질서와 원인과 결과의 질서는 서로 다른 건데, 전제와 결론의 질서에서 판단되어야 될 것을 원인과 결과의 질서로 끌어들일 수가 없다는 게 내가 했던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그 예시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데, 사실은 저는 대부분 동의를 하니까 이제 이렇게 지엽적인 문제를 좀 약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그런 과학적인 판단에서 추론이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규범의 권위는 인정으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포펜도르프가 생각했던 그런 윤리적이고 법적인 거에 대해서는 우리의 전적으로 인간의 인간이 만들어내는 거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맞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잖아요. 오케이 이제 우리가 그냥 자연적인 인과관계랑 그거를 법칙화하는 그런 추론 관계는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어떤 이제 추론이라는 게 과학적 추론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승인이 아니라 결국은 오히려 과학적 추론이라는 거는 이미 우리가 배격을 했던 이 추론 관계가 실제 인과관계를 얼마나 더 유사하냐,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느냐, 얼마나 통합적으로 반영을 하냐, 오히려 그런 식으로 정당화되는 거지. 사실에 여전히 중요하다 뭐 이런 거야? 네, 여전히 그런 식으로 들어간다면 그러면 이제 셀러스적으로 그냥 그거 과학적 이미지랑 현실적 이미지는 다른 거다. 뭐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좀 다른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그게 좀 헷갈려서. 이게 다른 브랜덤이 다른 데서 드는 예시이긴 한데 내가 되게 좋아하는 예시가 하나 있거든. 뭐냐면 네네. 너는 알고 있을까? 뮤입자 예시. 나는 모르겠어. 뮤입자라는 게 뭔지 잘 몰라. 근데 브랜덤이 예시를 엄청 많이 쓰더라고. 특히 지각 경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지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많이 쓰는데 어떤 거냐면은 그게 뮤입자라는 게 안개상자라는 어떤 과학 기구 속에서 관측이 된대. 근데 그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안개상자에서 어떤 특정한 증기 자취가 나타나면은 그 증기 자취를 보고서 과학자들이 여기 뮤입자가 존재한다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래. 근데 브랜덤이 뭘 예시를 들자면은 처음에 막 이제 물리학과 대학원생이 된 김인태라는 학생이 있다고 해봐. 근데 그 김인태라는 학생은 안개상자를 아무리 들어봐도 그냥 증기 자체만 보이지 거기에 뮤입자라는 게 존재하는지 아닌지 몰라. 그거는 뮤입자라는 거는 그냥 김인태한테는 그냥 없는 대상이야. 그냥 안개 자체만 증기상자에 있는 안개상자에 있는 증기 자체만 있는 거야. 근데 김인태가 대학원생으로서 이제 교수님한테 까이면서 야 너는 이것도 모르냐 여기 이 자료가 이렇게 나왔으면 여기 유입자가 있다고 관측이 돼야 될 거 아니야 하고 계속 까이면서 이제 훈련을 받다 보면은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안개상자의 증기 자체를 딱 보고서 여기 유입자가 있구나라고 알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뭔가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뭔가가 지각된다 지각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결국에는 교수님이라는 상급자의 권위자의 권위에 대한 우리의 인정으로부터 그 사람에게 훈련받아가지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게 되는 이런 문제라는 거거든. 결국엔 브랜덤이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브랜덤이 그 예시를 들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 뭔가가 지각되는 사실이고 뭔가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라는 게 이런 예시 속에서는 흐릿해진다라고 하거든. 뭐 다른 비유를 들자면 이런 거지. 결국에는 과학적 가설을 검증할 때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그 것들도 여기 있네. 이거는 사실 브랜덤보다는 퍼트남이 여기서 하는 얘기거든. 퍼트남이 이제 사실과 가치 이분법을 넘어서라는 책에서 하는 얘기인데 과학적 가설 같은 것들을 검증할 때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그 기준들이 있잖아. 단순성이나 정합성이나 단순성, 정합성, 검증이 됐냐 안 됐냐, 반증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 기준들도 사실은 그게 가치 기준이라는 거거든. 뭐가 더 단순한지 단순하지 않은지는 그건 객관적으로 딱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해서 알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설 A라는 가설은 그 현상 1, 2, 3을 설명할 수 있는데 가설 B라는 거는 현상 2, 3, 4를 설명할 수 있단 말이야. 뭐가 더 단순해? 1, 2, 3 하고 2, 3, 4를 설명할 수 있는 각각의 가설이 있단 말이야. 2, 3은 겹치는데 A는 1을 설명하고 B는 4를 설명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순하다 단순하지 않다가 이런 상태에서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지. 설령 A라는 가설은 1, 2를 설명하고 B라는 가설은 3, 4, 5, 6, 7, 8, 90을 설명한다고 해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1이라는 현상이 너무나 중요하다면은 3, 4, 5, 6, 7, 8, 90을 설명하는 다른 가설이 있다고 해도 A라는 가설이 훨씬 더 우리한테는 더 와닿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일 수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다 단순하지 않다도 정말 이게 그냥 어떤 객관적인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합적이다 정합적이지 않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걸 정합적으로 볼 것인가 정합적이지 않은 것으로 볼 것인가 이것도 결국에는 우리가 특정한 그 명제를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특정한 어떤 논리적 추론 관계라는 것을 그 올바른 것으로 볼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들랑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게 더 단순하다 정합적이다 검증 가능성이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특정한 과학자 집단 공동체에서 특정한 과학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 사람들의 권위에 따라서 특정한 방식으로 세상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물리적인 법칙들을 만들어내고 그게 우리 세상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채로 살고 있다는 거지. 브랜덤 관점에서 보면은. 물론 훨씬 더 다른 좋은 어떤 가설들이 나오고 더 좋은 권위자가 등장하게 됐을 때, 물론 여기서 나오는 더 좋은이라는 건 객관적이지 않은 거지. 다른 새로운 것들이 나왔을 때 얼마든지 변동될 수 있긴 하지만 우리의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권위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당연시하는 것일 뿐이지, 이게 객관적인 어떤 토대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끝까지 따져봤을 때는 없다는 거지. 그게 브랜덤 입장이에요. 네. 저는 이 부분 보면서 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주권의 문제라는 게 누구를 권위자로 받아들일 것인지의 문제이다라는 요게 나왔잖아요. 이걸 읽으면서 저는 칼 슈미트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칼 슈미트가. 그 주권자는 예외 상태를 결정하는 자이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정치신학에서 얘기하는데, 슈미트가 그런 것들하고도 연관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칼 슈미트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유명한 현대 철학자고 법 철학자인데, 그 사람이 원래 법 실증주의에 반대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친 거거든요. 법 실증주의가 뭐냐면은, 그 법이라는 거는 딱 그 어떤 법 체계가 딱 주어지면은 어떤 상황에서 이 법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우리가 마치 수학 문제 풀듯이 기계적으로 탁탁탁탁탁 해서 이게 결과를 딱 도출해낼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이제 법 실증주의 입장인데, 칼 슈미트가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해요. 그걸 반대하면서 법이라는 거에 있어서 그 주권자라는 어떤 인간적인 존재가 얼마나 깊이 개입하는지, 판사의 판결이라는 게 절대로 그렇게 어떤 법 체계가 딱 주어진다고 해서 그냥 바로바로 도출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엄청 강조하는 철학자거든요. 그리고 이 칼 슈미트의 입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현대 철학의 논의들이 여기에 뭐 이 아이디어를 끌어쓰면서도 반대하면서 나오는데, 왜냐하면 칼 슈미트는 나치의 어용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런 아이디어를 나치를 정당화하는데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 히틀러라는 이런 그 독재자가 정당화된다. 이 사람이 이렇게 뭐 계엄령을 선포하고 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들이 우리의 법의 어떤 특성으로 봤을 때 이거 당연한 거다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히틀러를 옹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슈미트의 아이디어들을 어떻게 하면은 잘 발전시킬 수 있을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발터 베냐민이나 아니면은 뭐 조르주 아감벤 같은 사람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하고도 정말 긴밀하게 연관될 수 있겠다, 브랜덤의 논의가. 제가 나중에 꼭 논문을 쓴다면은 이런 걸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미권의 규칙 다르기 논의들, 비트겐슈타인에서부터 브랜덤까지 이어지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규범이라는 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와, 그 대륙 철학에서 대륙 정치 철학에서 법이라는 걸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논의들이 결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은근히 많은데 이거를 좀 포커스를 맞추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할 부분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 푸펜도르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여기 2절이라고 해야 되나? 거기선 칸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앞부분 이 단락은 이전까지 나온 내용을 정리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토의적 존재로서의 우리 자신은 개념을 적용하는 존재이고, 이유를 제시하고 질문하는 존재이고, 참을 받아들이고 참을 만드는 그런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규칙의 개념에 따르는 존재이고, 이 단순히 규칙을 직접적으로 따르는 존재랑은 구별이 된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세 가지 층위가 구별될 수 있다. 비규범적인 어떤 어휘라는 게 있고, 규범적인 어휘라는 게 있는데, 이 규범적인 어휘는 다시 규범적 태도와 규범적 상태로 또 나눠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되는 거죠. 이제 계몽주의가 두 가지 그 아이디어가 있었다. 계몽주의 두 가지 아이디어가 뭐냐면, 하나는 허공 속의 원자 물리주의. 뭐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걸 직역한 건데,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이제 근본적인 입자에 대한 분석으로 환원될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세계 속에는 가치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 있고, 두 번째 아이디어는 가치라는 거는 그래서 인간 활동의 산물이다라는 입장이 있다. 근데 이 두 번째 아이디어가 푸펜도르프, 그 사무엘 폰 푸펜도르프한테서 나왔다. 그래서 푸펜도르프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어떤 동물과는 구별된다. 어떻게 구별되냐? 우리는 이제 그 이런 행위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에 종속되는 존재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우리의 어떤 활동을 통해서 그 규범이라는 게 만들어진다. 규범이라는 게 자연 세계에 존재하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진 규범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의 타당성이 평가가 된다. 원래 푸펜도르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심이 있었던 게 어딨지? 여기 어딘가 있었는데, 도덕적 존재자들,
이 사람이 법학자예요. 이런 예, 모럴 엔터티스 이런 도덕적 존재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이런 도덕이나 윤리나 규범 그 뭐 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왔냐 이런 것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 주저가 이런 거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찾아봤더니 뭐 자연의 법과 국가의 법 뭐 이런 제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성적인 존재는 도덕적 속성을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 사물에 덧붙인다. 도덕적 속성이 원래 세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덧붙이는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내용들이죠. 규범이라는 거는 원래 자연적 사물의 부분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부과하는 것들이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규범, 우리의 활동이 이런 규범적 의의를 설립시키고 부과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고. 네, 그래서 여기 아까 그 내용이죠. 그 동전의 양면이다. 자연에 대한 탈마법화와 여기 베버 이름이 나오죠. 이 탈마법화. 네, 이거 어떻게 읽지? 독일어가? 엔트자우 모르겠다. 이거 나 독일어 발음 항상 글로 배워가지고 또 베버의 이런 개념이 자연에 대한 탈마법화와 그다음에 우리가 인간이 가치를 만드는다는 게 동전의 양면이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그리고 여기 밀하고 니체 이름도 나오죠. 심지어 이런 브랜덤이 참 폭이 넓어요. 이런 점에서 이런 니체 같은 사람들한테도 관심을 가진다. 이게 니체가 강조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우리는 가치의 생산자이다. 가치의 생산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가 의미 있고 의미 없는지 가치를 만드는 입장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니체가 처음 주장한 게 아니라 계몽주의 전통에서 나온 거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데 이런 주장이 자연주의로 귀결될 필요는 없다. 푸펜도로프는 자연주의자가 아니었다. 자연주의로 이걸 귀결시킨 사람이 홉스였는데 홉스까지 나아가서는 안 된다. 네, 그러면서 홉스에 반대해서 푸펜도로프는 이제 구별을 한다. 인간이 가치를 만든다는 걸 동의를 한다고 해도 가치가 그러니까 하늘 어딘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동의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자연주의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게 푸펜도로프의 주장이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요거를 받아서 칸트가 더 확장시킨 게 우리의 자율성에 대한 칸트의 주장이다. 원래 이 자율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만든 법칙에 내가 자유롭게 종속되는 상태가 자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아무런 뭐 제약이 없다는 의미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법칙에 제약이 되는데 그 법칙이 바로 내가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법칙, 내가 만든 법칙에 의해 제약되는 게 자율이다. 네. 그래서 칸트는 이 두 가지 우리가 합리적 존재이면서도 자유롭다라는 것을 어떻게 통일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을 했다. 그러면서 여기 헤겔 이름이 잠깐 나오죠. 헤겔이 취한 방식이 이 칸트가 취한 방식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뭐 권위라는 건 우리에 대한 규칙의 권위는 우리를 구속하는 것으로서의 규칙에 대한 우리의 인정으로부터 나온다. 권위가 인정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핵심적인 주장이다. 아,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 부분 전 읽다가 약간 브랜덤이 글을 잘못 쓴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요. 이 부분이 여기가 약간 이상하더라고. without 다음에 by까지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without thereby being taken to be instituted by 그 다음에 attitude인데 그러니까 그 태도에 의해서 설립된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태도에 의해서 우리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네. 태도에 의해 가지고 이런 규범이라는 게 설립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에서 이걸 좀 브랜덤이 잘못 쓴 게 아닌가. 왜냐하면 위에서 보면은 자연주의 비판하면서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자연주의 비판하는 이 부분을 브랜덤이 딱 여기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지나갑니다. 여기가 딱 아까 거기에 대응하는 비슷한 구절인데 그러니까 without being there by 뭐 이런 이 구절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을 쓰려고 하다가 뭔가 말을 잘못 써가지고 이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좀 의심이 들더라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뭐 영어를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니까 이걸 뭐 제가 틀리게 해석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한번 읽어보시면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게 나오죠. 규범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권위자의 권위에 그 규범의 권위가 의존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고 여기는 상벌 얘기도 잠깐 나오는 거고 이 부분은 그냥 지나가서 여기가 이제 핵심적인 거죠. 우리의 인정, 그 승인이라는 게 그 규칙이 우리한테 제약을 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핵심적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는 합리적인 동시에 그 자유로운 존재이다.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자유로운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자유롭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규범에 의해서 제약된다. 근데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동일한 거다. 내용이라고 보죠.